전래강 정영님 님이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를 할 때 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이제 1월부터 거의 6월까지 계속 이렇게 좀 하락장이 좀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좀 대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매번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항상 밝혔는데요. 저는 뉴욕 3대 지수에만 투자한다고 계속 밝혔었고요. 3대 지수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랑 S&P 500을 추종하는 이제 VO,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를 추종하는 다이아, 그 세 가지 ETF를 매수하게 되면 3대 지수와 같은 거를 이제 투자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왜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지수가 어떻게 보면 역사상 조작이 가장 불가능한 지수가 3대 지수라고 저는 느꼈고요. 역사가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QQQ랑 뭐 VO나 스파이 같은 거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다이아를 왜 저는 추가했냐 하면 다이아는 월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QQQ랑 VO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배당이다 보니까 이제 좀 잊혀질만 하면 또 배당금 들어갈 거 하는데 다이아는 매달 휴대폰 문자로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하면서 달러가 딱 찍힌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요때 이제 재미가 장기 투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그러니까 팔고 싶은데 또 들어왔네 하면서. 예, 저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다이아를 통해서 월배당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S&P 500이랑 나스닥이 빠질 때 다우존스가 또 안 빠지는 날들이 있어요. 다우존스만 안 빠지는 날들이. 그 이제 기업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다우존스는 근데 안 좋은 게 QQQ처럼 이제 저번에 이제 뭐 나스닥처럼 드라마틱한 이제 상승 이런 거는 기대하기는 힘들죠. 다만 이제 월배당이라는 것이 장기 투자를 굉장히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이아도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비율이 어떻게 돼요? 세 개? 세 개의 비율이 거의 이제 3대 4대 3 정도? S&P 500이 4. 아니요. 3. 나스닥이 4. 나스닥이 4. 네. 나스닥이 이제 오를 때 확 오르니까. 확 오르니까. 네. 그러면은 이 3대 지수를 추종하는 이 ETF를 거의 지금 6, 7개월 동안 하락장에서도 계속 좀 사신 거예요? 저는 오히려 하락장을 엄청 좋아하죠. 왜냐하면 상승장 때는 아예 저는 증권사 어플을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해외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키움증권에 있는 영웅문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해외는 매수하는 거고 국내는 NH 거 이제 나무라는 어플을 통해서 국내 거를 이제 하는 편인데 해외 어플 같은 영웅문 어플은 사놓으면 제가 살 일이 없으면 안 들어가요. 아예. 그럼 사는 걸 언제 사냐라고 했을 때 또 궁금하시잖아요. 네. 저는 매일 밤 10시 반 혹은 11시 반이 되면 네이버에서 뉴욕 증시라는 네 글자를 한번 검색해봐요. 그러면 많은 기자분들과 미디어에서 이제 로봇화 시켜놓은 이제 그 기사 쓰는 봇들이 작성한 기사가 발행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서머타임 제도 때문에 11시 반일 때가 있고 10시 반일 때가 있는데 보통은 10시 반인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뉴욕 3대 증시 하락으로 출발, 상승으로 출발, 혼조로 출발. 그리고 그게 왜 상승으로 출발했는지, 하락으로 출발했는지, 혼조로 출발했는지를 또 알려줘요. 걔네들이. 그래서 기사 몇 개 클릭해보면 대략적인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근데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갖다 붙이는 이유도 해, 사실은. 끼워 맞춰야 되니까, 그 기사적으로 완성이 되려면.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상승으로 출발한 날에는 아예 어플 안 여는 거죠. 그냥 혼조로 출발한 날에도 어플 안 열어요.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하락으로 출발한 날에는, 괜찮네 하면서 이제 일단은 대기 타는 거예요. 전 야행성이기 때문에 그 새벽에 이제 이것저것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한 다음에 한 새벽 한 2시 정도가 됐을 때 그때도 한번 다시 쳐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출발은 이제 그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오전 타임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오전 업무 보고 점심때 또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새벽 2시쯤 되면 또 올라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새벽 2시에 또 올라있어. 이러면 또 안 들어가요. 계속 하락이에요. 새벽 2시 그러면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어플 한번 켜보는 거죠. 과연 이제 내가 산 평단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가 지금의 이제 샀을 때의 가격이.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까지 떨어졌다, 아니면 비슷비슷한 가격까지 왔다라고 하면 배당 차원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확 떨어졌다라는 식이 있으면 아싸 이런 기회가 또 있다니 하면서 또 사는 거죠. 확 떨어졌다는 거는 한 몇 % 떨어지는 거예요? 평단보다 조금 낮다라는 정도. 예, 평단보다 낮았다라는 기준이. 왜냐면 제가 평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거보다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몇 번 없는 기회다 느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좀 자금을 많이 쓰는 편이고, 그래서 현금을 이제 뭐 파켓 통장에 있던 현금을 그때는 좀 이제 빼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복리식으로, 배당금 복리식으로 장기 투자로 갈 거니까 사는 편이죠. 3대 지수. 그럼 매월 이렇게 적립으로 사는 건 아니네요? 그 적립이긴 적립인데 날짜를 정해놓고 기계적인 적립이 아니라 밤에 뉴욕 증시 쳐가지고 하락으로 출발할 때 들어가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에요, 평단이. 근데 이게 13,000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3,000에서 뭐 12,500
요만큼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속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500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는데 내 평단은 낮으니까 안 사냐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 사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 뉴욕 3대 지수를 해외 ETF로 만약에 사게 되면 이거는 10년 장기 투자, 그러니까 최소 10년 장기 투자로 복리식으로 이제 배당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쭉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 평단이 너무 낮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기회 잘 안 와요. 평단보다 낮은 기회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계속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난 투자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라고 했을 때 요즘에 뭐 토스의 파킹 통장에 이제 1억까지는 한 2%씩 주잖아요, 연이자. 그럼 그런 데다가 파킹해 놨다가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국내에도 S&P 500을 추종하는 ETF가 출시돼 있잖아요. 뭐 타이거든 뭐 킨넥스든 몇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얘네들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13,000원에가 12,000원으로 만약에 왔다라고 했을 때 저는 평단가가 어차피 낮으니까 사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안 사는데 이 국내 거는 제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 국내 걸로 S&P 500 낮아졌을 때 사는 거죠. 요건 약간 단타 개념이군요. 네, 그래서 요걸 사놨다가 이걸로 단기 매매를 100원이든 200원이든 주당 가격이 올랐을 때 팔잖아요. 그러면 몇십만 원 내지 몇백만 원이라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그럼 요 수익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에 방어가 돼요. 왜냐면 이것도 장기 투자하다 보면 중간에 너무 하락돼가지고 멘탈 금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런 걸로 그 단기 수익을 얻어놨기 때문에 난 상관없다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계좌랑 현금 계좌, 예금 같은 계좌, 이자 주는 계좌랑 그다음에 단기 계좌를 3개를 운영하셔서 이 장기 계좌는 이제 돈을 넣어놓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이 평단은 어떻게 약간 유지 그리고 그 이하로 갔을 때만 사는 거 폭락했을 때 그렇죠. 어차피 배당금 계속 나오니까. 그동안 이제 현금은 모아져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또 평단에 안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한 요걸로 이제 단기로 조금씩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운영하는 거군요. 예, 그 세 가지로 단순하게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주식 쪽 고수분들도 어느 정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 데이터나 이런 걸 참조해 봤을 때 개별 종목으로 장기 투자 시에 그러니까 장기라고 하면 단기 매매하는 사람도 포함한 거예요. 단기 매매로 장기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도 포함해가지고 했을 때 전 세계에서 4% 미만의 사람들만 굉장히 수익을 꾸준히 잘 냈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굉장히 객관화시켜야 돼요. 내가 과연 그 4% 안에 드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전략은 강한국 작가님의 펀트 투자 전략, 약간 프로그램들을 좀 도움받아가지고 뭐 그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김성일 작가님이 잘 쓰시는 이제 그 올해도 전략을 이제 한국식으로 변형한 거, ETF를 통해서 그런 전략이 있을 텐데 가장 좋은 전략이라 생각해. 이거 두 개가. 근데 이것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나의 귀차니즘을 능가하지 못한다. 나는 귀찮거든. 이것들을 하게 되면 리밸런싱을 해줘야 돼요. 여러 가지들을 계속 리밸런싱을 해주면서 몇 개월에 한 번씩은 귀찮음을 또 이제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건 알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들이 있는데 이게 제일 몸에 좋아. 근데 맛이 없어. 이러면 이것만 먹고 살기엔 좀 그렇잖아요. 중간중간에 내가 이제 몸에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밤에 야식으로 라면도 한번 끓여 먹고 싶고 떡볶이도 한번 사 먹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저의 어떤 그런 어떤 얄팍함과 나태함과 귀차니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통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금융투자만으로 시드를 상당히 잘 굴리고 갈 수 있다. 안전하게. 정혜경님만의 투자 스타일을 찾으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그냥 덜 귀찮아하고 돈이 복리식으로 잘 불러나고 충분히 이제 좀 안 잃고 가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근데 되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로 투자가 결국은 자기를 알고 자기 투자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일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만 투자를 하고 저는 뭐 단기 장기 이런 거 엮지 않고 그냥 매달 느니까요. 뭐 평단이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막 느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니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 어차피 당장 못 빼니까 한참 뒤에 갈 거니까 그거야 뭐 기회식 적립을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뭔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요것들은 이제 나중에 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긴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 대폭락이 와요. 그러면 얘네들 정리해가지고 대폭락된 부동산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는 정말 여러 사람 많이 있지 않을 테니까 그걸 대비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때 그 전까지 이렇게 굴려놓는 거죠. 세 가지 통장을 이용해서. 혹시 그러면은 좀 수익률 같은 거 좀 여쭤봐도 돼요? 대략이라도.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로 따졌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7%에서 한 11, 12%까지는 꾸준히 나오는 것 같다. 왜냐하면 워낙 평당이 일단 낮은 것도 있고요. 어차피 시장이 이렇게 되거나 상관 안 하고 가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
막 진짜 엄청 막 올랐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럴 때는 이제 수익률이 한 20% 넘어가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유동적이라는 거잖아요. 묶여있지 않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뺄 수는 있으나, 예. 근데 뭐, 복리식 투자를 위해서 배당을 계속 재투자하면서 가는 거죠. 저희 원래 이제 시드들도 넣으면서. 그러면은 그 개별 종목은 안 하시고 3대 지수 그 단기 계좌에서도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된 걸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안 하시는 거예요. 개별 종목은 절대 안 합니다. 단 하나도. 단 하나도. 테슬라, 삼성전자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돈은 그게 더 많이 번다는 걸 알아요. 저는 리스크 헤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서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만에 하나라는 게 걸려요. 그러니까 삼성이든 애플이든 테슬라든 다 좋다는 거 알고 그게 더 많이 번다는 것도 알아요. 만약에 상승장에 갔을 때는 수익률도 더 좋다는 것도 아는데 저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은 거예요. 금융을 결국에는 내가 예적금 하는 것보다 뭔가 굉장히 강력한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불려주고 있는데 나는 얘는 신경 안 쓰고 살았을 때 내가 정말 안심하고 뭐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하락장에 오든 상승장에 오든 뭐 상관 안 하고 살 수 있는 구조는 이 정도 구조인 거다. 근데 개별 종목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올인을 했거나 몰빵을 해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40%가 빠졌어. 그러면 일상생활에 가능할까요?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 안 되죠. 마이너스 40% 50% 왔을 때 일반 직장생활 가능하다. 그거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대단한 어떤 멘탈 관리에 대단한 스킬을 보유하셨거나. 근데 그거는 되게 드문 확률이라는 거죠. 그리고 개별 종목을 앵무새랑 인간이 대결해가지고 앵무새가 몇 번 이긴 적도 있고 원숭이랑 대결해가지고 원숭이가 몇 번 이긴 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인간들이 그러면 바보들이 아니라 뭐 애널리스트랑 전문적인 증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원숭이랑 앵무새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앵무새랑 원숭이한테도 질 수가 있는 그 게임을 제가 감히 내 피 같은 돈을 거기다가 건다? 이거는 저는 그 리스크에는 베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ETF로 단기 매매를 하시는 거네요. 국내는 단기 매매, 해외는 3대 지수를 장기 복리식 투자로. 그러면 그 아까 그 네이버에 뭐 10시 반, 11시 반, 썸머타임일 때는 뭐 시간이 좀 바뀌긴 하겠지만 그때 뉴욕 증시를 검색하셔가지고 뭐 혼조세 출발 뭐 이런 거 하신 다음에 그 새벽까지 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외에도 뭐 유가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경기 침체 이슈도 있고 FOMC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안 보세요? 그러니까 잘 질문하셨어요. 네. 그 기사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뉴욕 증시라고 검색해서 좋은 게 뭐냐면 그 미디어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거대한 이제 대형 메이저 미디어도 있고 약소한 미디어들도 있단 말이에요. 약소한 미디어들은 조금 더 이제 보충해가지고 많이 적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문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뉴욕 증시 검색했을 때 다양한 신문들 10개에서 20개 이상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으로 지금 오른 거에 대한 분석을 해놨고 이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또 내렸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으로 분석해놨고 이 사람은 이러한 관점으로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이제 이거를 몇 년간 계속 보다 보니까 이렇게 신문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10시 반, 11시 반에 이제 경제신문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뉴욕 증시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결과론적인 분석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적인 분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연동되어 있는 분석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표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분명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지표예요. 근데 오를 때가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오른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른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 잘 몰라.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결론을 내냐면 기사에서 사람들은 더 개판일 거라 생각했지만 덜 개판이어서 올랐다. 안심하면서 올랐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낸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네,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런 다양한 지표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나는 개인 투자자이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돈, 내 피 같은 돈이 불어나 있으면 좋은 거고 내려가 있으면 안 좋은 건데 계속 불어나 있고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갖췄으면 그걸로 오케이인 거지. 우리가 경제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일일이 분석할 필요가 없이 그냥 되어 있는 신문을 보시되 그것들을 다양한 미디어에서 보다 보면 교집합되는 어떤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결론조차도 결과론적인 답이기 때문에 저는 그닥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조정이 하락이 좀 깊어지는데 길어졌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요. 물론 이제 지금 빨리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와야 되고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 그리고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 이런 게 망할 리는 없으니까 이 종목들이 망할 수도 있겠죠. 망할 수 있으면 전 세계가 거의 다 박살나 있을 테니 어차피 다 망했는데 나만 망한 게 아닌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오히려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싸게 살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건 어차피 뭐 하락장일 때도 배당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알람은 계속 울려요.
그 달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네. 달러 들어오면 또 네. 환율도 높으니까. 그래서 100달러가 딱 들어온다고 찍혀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되게 기분이 안 좋은 날이야. 근데 알람이 울려가지고 봤는데 누군가가 돈 빌려달라는 문자가 아니고 100달러 입금됐다는 문자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기분 좋죠. 그럼 13만 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표님은 지금 현금 비중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현금을 꽤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락장 때 적립식으로 이제 추가 매수하면서 현금을 많이 썼죠. 아, 그러셨어요. 그래도 조금 앞으로 더 하락할 수도 만약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조금은 남겨놨는데. 좀 남겨놓으시고. 근데 지금 또 어떻게 보면 기술적 상승 랠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또 현금 쓸 일 없을 것 같아가지고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더 내려갈 때를 대비해가지고 조금은 남겨놓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추종하는 지수 투자자로서 개별 종목 투자자보다는 고려할 것들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그 편안한 마음으로 현금은 어떻게 보면 적당한 수준 내에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가 이렇게 막 책을 읽고 공부하고 또 정약용님 또 전문가분들 많이 만나시고 이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따라서 모방해서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저는 이런 투자 방식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정약용님만의 투자 방식이 아닌가. 아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려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루트로 이 정도로 이렇게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유명한 은행에서 근무하신 분들, 유명한 금융사에서 근무하신 분들, 경력이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 개별 투자자로 넘어오시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금융 지식이 엄청 만렙이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거시경제도 알고 미시경제도 알고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면 정말 이런 만렙이면 개인 투자로 돈 많이 번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떼부자 돼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조차도 이제 마이너스 40% 되고 마이너스 30%가 되는 경우도 종종 겪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만렙으로 된다고 무조건 그 결과는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능성은 저는 애초에 이제 X를 친 거예요. 저분들조차도 마이너스가 되는 베팅에 내가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시드 자체가 너무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잃는 길목을 아예 차단을 하지 않으면 불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계 경제를 위해 가지고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내 집 마련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활하게 현금 흐름 쓸 수 있는 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그 손실되지 않으면서 안심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찾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일단 안 들어야 돼요. 내가 내 시간을 너무 투자하는데 많이 써가지고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 된다는 상황에 놓인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투자라기보다는 노동에 가깝잖아요. 물론 공부기 때문에 나의 피가 살이 된다는 식으로 반박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길로 가시면 되고요.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그것들을 공부하기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 속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정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나만의 스타일을 결국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정영용님만의 스타일을 이렇게 찾게 되신 거고 특히 이제 그 에너지와 시간, 뭐 돈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 최대의 효율을 얻는 방법.